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연애 포함하면 20년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했었네요. 연애 기간이 꽤 오래되어서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자금이 마련이 되고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저를 봐오신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딸을 굶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면서 아들, 딸 둘 낳고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급하게 병원을 찾아 장인어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장모님께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간암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장인어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자기 아빠를 살리겠다고 아내의 간을 장인어른께 이식하겠다고 급하게 결정을 하려 했어요.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시점이었죠. 의사는 간 이식을 가족이 해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무조건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단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부터 진행하길 권장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내의 간을 이식받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아내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이라도 해보겠다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모님도 검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 처남도 이 소식을 접하곤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충 얘기 들었지? 일단 너도 검사부터 진행해보자. 아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건강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나보고 지금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 주라는 말이야? 나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누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검사도 안 받겠다는 거야? 너는 아빠가 이대로 손도 못 써본 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전부 다 잊은 거야? 이식을 결정하는 건 본인 의사이긴 하지만 일단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싫어. 그런 검사 자체가 아빠한테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누나가 아빠한테 간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굳혔다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검사 받아보도록 할게. 나는 아빠 얼굴 보고 잠시 있다가 가려 한 거지.
이식을 해주겠다고 병원에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아빠도 나한테서 간을 떼어가고 싶으시겠어? 처남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식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장모님만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장인어른 얼굴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남은 처가에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죠. 처남의 사업이 성공한 것도 장인어른이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남보다 못한 태도를 보인 부부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이요,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검사 결과는 3일 만에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장모님은 몰라도 아내는 적합 판정받을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내가 지방간이 심한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아내와 똑같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내보다 좀 더 심한 상태였지만 둘 다 똑같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저희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이냐고 물어보니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방간의 경우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패턴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앞으로 변화된 일상을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대해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간이 약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면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이 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 아내와 장모님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공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 처남이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아내는 처남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검사를 하게 되면서 며칠 뒤 처남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 건강한 간으로서 당장 장인어른에게 이식해 줄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당연히 아내는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길 원했는데 처남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아빠가 얘기해 보세요. 제 간을 가지고 싶어요? 굳이 결혼도 하지 못한 아들의 간을 떼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간을 떼달라고 했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누나, 아빠 말 들었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 아빠처럼 몸에 문제가 생겨서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내 자식한테 무엇이 됐든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나랑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셔도 괜찮다는 거야?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그 전에 아빠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아직까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대. 이식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앞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정말 아빠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니? 누나가 몸이 건강하기라도 했어봐. 그럼 나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내가 살 좀 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결국 지방간 얻어서 손도 못 쓰는 누나가 더 미련한 거 아니야? 아빠도 내 간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식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고 보니 매형은 검사 받아봤어요? 누나는 왜 매형한테는 부탁하지 않는 건데? 이건 가족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답이 나왔는데 네가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아빠한테 돈 받아갈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이런 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은가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넌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엄마, 아빠, 무슨 말 좀 해봐요. 지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걸로 강요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싫다는데 계속 이럴 거야? 질긴 게 사람 목숨이야. 수혜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내와 처남은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멀쩡한 자식을 수술대 위에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도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대 위로 올라갈 결정을 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처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처남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만약 검사 결과 적합성이 나온다 한들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실 게 안 봐도 눈에 훤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를 좋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자 부모님께서 저를 그동안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장인어른을 위해 기증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쓰러지실 건 뻔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장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 또한 너무 괴로워 저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장인어른과 제가 적합한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정하게 된 거였죠.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를 안아준 뒤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장인어른께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가족이 아닌 타인도 가능하다며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을 뵙게 되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자식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간을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너희 엄마랑 같은 의견이다. 사돈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인 거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성공 확률이 90%라고 하지만 10% 확률로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100%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어. 며느리 마음 이해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누가 더 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사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결국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잠시 먼저 가는 것 뿐인 거야. 지금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너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찾아왔어요.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싶지 않은 거고 자식으로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우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다. 너희 애비를 살리겠다고 내 눈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겠니?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절대 원하지 않는 거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해드린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드려야만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더 커질 것 같아 결국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처남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뒤에 제 전화를 받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처남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감 맡겨놨어요? 매형이 저가 판정 받았다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해서 누나도 옆에 있으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지켜만 보려고요. 어쩌겠어요. 저희 아빠 인생이 거기까지인 건데요. 매형도 이식해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모두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처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처남이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장인어른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뭣도 없는 처남이 성공했을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지만 처남도 무슨 일이 있던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인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절대 얼굴 보이지 마. 알겠어? 그걸 왜 매형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혼자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시네. 처남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인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 속에 저 또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과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병실 문을 열려 하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저희도 사돈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말 안 해도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아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사부인도 저희 입장 이해하시죠? 그런데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아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똑같이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고 저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지 멀쩡하게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요. 희망이 없는 곳에 던지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쉽게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마음도 찢어지지만 사돈어른께서 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세월을 생각하니 무조건 거절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앞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결정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리셨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모두가 신중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희 부모님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는 아픈 장인을 위해 간의 60%를 이식해 드렸고, 이식을 받은 장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수술 결과가 모두 좋아 후유증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흉터도 많지 않았어요. 의사는 1년 후에는 간이 원래의 크기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양가 집안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의사의 말대로 간은 원래의 크기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더욱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처남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처남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처남에게 알려줬을 때도 수술한 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장모님께서도 처남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내는 처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뻔뻔하게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상견례부터 잡을 거라고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말 할 말도 없었고, 처남의 그런 모습이 모두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셨던 장인어른께서 원하는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상견례 날짜 잡으라는 말을 하시길래 아내와 장모님은 경악을 하며 화를 냈지만, 장인어른께선 그래도 자식인 걸 어쩌냐며 그렇게 처남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서도 한편으론 장인의 건강이 악화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견례까지 하고 예식 날짜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식 당일 모두가 모여 출발을 하려는데 장인어른께서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를 빼고 예식장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이유를 여쭤보니 저까지 예식장에 가는 건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괜히 저한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죠. 장인어른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시곤 택시를 타고 장모님과 아내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따라가긴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도 있을 순 없어서 처가 식구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미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분들께서 장인어른의 건강을 걱정하셨는지 특별히 중역 좌석을 마련하셨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으신 장인어른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그 중역 좌석 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앞에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이 되더니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처남과 장인어른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결혼식 하나 하겠다고 인연을 끊었으면서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아빠, 제가 호구 하나 잡았어요. 집안이 돈은 많은데 여자가 골이 비었어. 지금이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아빠는 그냥 자리만 채워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고비는 드릴게.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저희 장인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저 여자한테 쏟아 부었다고요. 절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제 다 왔는데 아빠가 결혼식에 자리만 채워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아빠한테 할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애비와 너희 매형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았다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매형은 친아들도 꺼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내어준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은 참석해 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빠는 앞으로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플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 가족이라 했거늘. 너는 남보다 못한 존재다. 대형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처남은 영상을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의 행동에 결혼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처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가 처남을 강하게 밀치면서 장인어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어른께서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장인에게 와서 당신 딸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서둘러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남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돈 어르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고 말았죠. 그동안 모든 걸 준비한 것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하겠다며 사돈 어르신은 식장에서 나가셨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처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난리를 쳤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서 처남이 장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자 제가 처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화를 표출하던 처남은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동생의 버릇은 누나가 고쳐야 한다며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처남이 그동안 결혼을 하려고 자신의 사업을 정리한 뒤에 그 돈으로 여자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의 사업에도 전적으로 꽤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용당할 뻔했던 그 사람들이 처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혼식 비용과 그동안의 지출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처남은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 상태에서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처남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처가에서 내쫓기고 말았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처남은 장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들은 처남이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고 두 번 다시 엮일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길 바라지만 처남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남이 없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만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께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본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숙과 형님의 행동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숙의 존재에 대해 얘기는 들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폭풍이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연을 끊은 채 지내왔었는데 남편과 결혼 10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굳어버린 얼굴은 시댁 집안에 또다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10년 동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생활하고 있던 저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도중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고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장윤이 너는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그 사이 이쁜 색시까지 얻은 거야? 재수씨, 앞으로 얼굴 자주 볼 텐데 너무 굳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 좀 펴요. 장윤이 네가 내 얘기 했구나?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건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희 15년 만에 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잘 좀 지내보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가족은 원래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그런 거죠. 갈 데 없어서 왔는데 내치실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갔던 적 없었다고요. 결국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온 건데 무조건 내치려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받아달라는 거야?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너는 벌써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장윤이는 아직까지도 고통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 입금해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큰아들이 사업 좀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15년 만에 나타난 시숙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돈 문제로 집안 싸움이 꽤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일부를 시숙이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어지지 않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경찰들도 몇 번이나 와선 중재를 시켜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사업할 재산을 주지 않으면 자금을 줄 때까지
끝도 없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시부모님은 자식이라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중재받는 것도 내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부는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시숙은 시부의 조건에 수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시숙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넘어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은 2층에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시숙은 손에 들어온 재산을 가지고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숙은 자기 동생이 걱정도 안 됐는지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선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 없다며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시숙과 형님을 보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돼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숙은 과거에 안 좋았던 사고들에 대해 남편을 보며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처음 본 시숙과 형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죠.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부터 구하셔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동서, 우리 오늘 처음 얼굴 본 사이 아니야?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뒷감당은 할 수 있겠어? 형수와 형이 잘못한 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원하시는 거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시고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눌러 앉겠다고요? 저도 그날 이후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어요.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지도 않네요. 그러다 한쪽 다리마저 불구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이 사람 성격 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니? 너희들 인생길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참견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예전보다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이래서 저희가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형님네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그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님네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부는 방으로 들어간 형님 내외를 밖으로 부르기 위해 문이 부서질 정도로 내려치면서 화를 내셨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숙과 형님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를 만큼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도 조심하라며 걱정되는 눈빛을 보내오고 있었죠. 저는 여차하면 경찰을 부르면 된다고 했지만 형님네에는 경찰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제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부모님 댁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형님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낳아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며 가슴이 답답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숙이 방문을 열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시숙이 저희 부부 맞은편에 앉더니 정색한 얼굴로 경고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 돌아가지 그래?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걸 왜 형이 신경 쓰는 건데?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는데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형은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잖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줄 테니까 걱정 마. 나는 뭐 노인네 냄새나는 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겠어? 쓸데없이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엄마, 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편하게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숙은 싸우기 싫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친정에 있는 애들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형님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일정을 망치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시모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겠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어요. 시부도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편하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시댁으로 향하려 하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쉬지도 못하고 올까봐 걱정하셨죠. 남편은 형님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여쭤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네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연락 주겠다며 저희 부부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시부 또한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큰일이 닥치지 않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형님네가 시댁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첫날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방에서 시모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시모를 도와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모여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상당히 껄끄럽기만 했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거라곤 숟가락과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정적을 깨면서 형님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시숙은 남편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15년 동안 인연 끄는 자식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신세만 지려고 찾아왔겠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하는 얘긴데 당분간은 푹 쉬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계획했던 대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힘들게 달려왔던 만큼 일단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 생각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좀 얼굴 붉히세요. 저도 그때 당시 동생의 사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너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모두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동생에게 표출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자식이잖아요. 제발 한 번은 받아주세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냐? 매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놓고 지원해주면 잠깐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선 끈기 없는 너의 모습을 보고 지원해주고 싶었겠어?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적자에 나도 포기를 하게 된 거라고. 당연히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라지만 너는 하나를 시작해도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재산 가져가 놓고 하나밖에 없는 너 동생까지 다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었잖아. 그런데 15년이 흘렀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려면 진작에 왔어야지. 상처의 골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무슨 계획과 생각으로 내 집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결정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무리 미워도 돌아서면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한다니까. 시숙은 눈물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 눈물까지 쏟아내고 말았네요. 그런 상황 속에 부모라는 게 자식이 눈물을 보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지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피를 나눈 사이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직접적으로 형님 내외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님 내외와 조금씩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자 남편도 긴장을 풀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 형님 내외를 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는 일이 원래 워낙 바빴기 때문에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시댁에 갔었던 거였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니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시댁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어느 날 불시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를 마중 나온 형님과 시숙의 표정에서 당황한 모습이 무언가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예요. 형, 이건 너무 낭비 아니야? 기름값 엄청 나오겠어. 형도 런닝만 입고 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있잖아. 아, 우리가 좀 전에까지 밖에 있다 와서 몸이 춥다 보니 잠깐 틀어놓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그런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몸 좀 녹이신다고 온천 여행 가셨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왔으면 헛걸음하지 않았지. 이제 막 들어온 거야? 숨이 왜 이렇게 거칠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지? 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온천 가신 거였어? 그런데 형은 산에 다녀온 거야? 현관이 왜 이렇게 더러워? 형수님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어디 가셨나 봐? 여보, 나왔어. 마지막 건물까지 증여 계약서 받았어. 이제 내일 일 처리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형님, 지금 들고 있는 서류 그거 뭐예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가 시부모님 집에 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서류 하나를 들고 들어오다가 이상한 말을 뱉던 도중 저희와 마주치면서 당황했는지 급하게 서류를 몸뒤로 숨기더니 앞에 서 있는 시숙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과 저는 눈치채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냐며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시숙이 화를 내면서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길래 그때 시부모님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며 시숙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대충 짐을 챙기더니 시숙에게 준비가 다 끝났다며 먼저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시숙이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남편이 발목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차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시숙을 보며 말하자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경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차를 포기한 채 둘은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시숙은 러닝만 입은 채 형님과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발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형님 내외를 찾기 시작했죠.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11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며 제가 서둘러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조금의 단서조차 발견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에 진흙과 낙엽으로 떨어진 걸 보고 시숙에게 한마디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 시댁집 뒷산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올라가다 보니 폐옥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시부모님을 찾는 제 목소리에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뒷산 폐옥의 위치를 알려준 뒤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올라와 자물쇠를 주변의 도구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로 열었고 시부모님은 구출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폐옥 자체가 워낙 냉골집이라 꽤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셨는지 시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결국 119의 도움으로 시부모님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형님 내외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형님 내외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모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않는 틈을 타 그 사이 시부가 가진 재산들을 전부 갈취하려고 시모와 시부를 뒷산 냉골집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폐가 좋지 않아 냉골집에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시숙이 이용한 거였고 시부의 몸이 안 좋아지자 어쩔 수 없이 시숙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먹은 형님 내외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조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에 경찰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에도 잡히지 않아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경찰들도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받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니 시숙가 형님이 충격적이게도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냉동고인 줄도 모르고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하필 그 집 주인은 외출을 한 상태라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는 냉동고에서 저체온증으로 점점 몸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증여 서류를 꽉 쥐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님 내외가 세상을 떠난 뒤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시숙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분명 망했다고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말로는 사업 확장을 이번에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 방법을 찾다가 결국 15년 만에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낸 거였어요.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시부가 폐옥 냉골방에 갇히게 될 당시 시숙에게 한마디 하셨다네요. 노력 없이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 따라온다고 얘기하셨지만
시숙은 시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네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네의 장례를 치르고 15년간 운영했던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님네가 남기고 떠난 많은 재산은 저희 가족에게 오게 되었지만 불로소득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형님네에는 냉동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보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어서 더 큰 불행은 펼쳐지지 않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바라왔던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두 눈 뜨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제 품에서 자라온 조카가 있어요. 막내 동생 내외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됐었죠. 정말 제 자식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네요. 사는 거 뭐 별거 있겠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었어요. 비록 제 조카와 사이가 젊은 나이였지만 저도 젊은 나이 때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밟아갈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카가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조카 사위인 김서방이 결혼을 했음에도 정신나간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본 저는 뒤를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면서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김서방의 뒤를 따라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간 여자와 서로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게 되었네요. 핸드폰으로 조카 사이와 외간 여자의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게 되었고 주고받는 대화까지 전부 제 귀로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물컵을 쥐고 있던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와서 인생을 잘 몰라.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쑥맥 여자라니까. 돈 빨아먹기 딱 좋은 여자지.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올 건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애는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 정말 6개월 안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왜 그런 여자랑 만나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생각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 벌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확실히 뭔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 그 여자 왜 붙잡고 있는 건데? 내가 푼돈 먹겠다고 당장 이혼하지 않고 미련하게 이러고 있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재산이 꽤 있었나 봐. 예전에 사업이 잘 돼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을 큰 이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성인이 됐을 때 전부 다 돌려주신 것 같아. 그런데 꽤 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네. 내가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 지금의 삶도 여유롭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재산 내가 전부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나 떼부자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오빠 처음 봤을 때 돈 냄새가 진동을 했다니까. 우리 최대한 서두르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당장 김서방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제 두 귀로 들은 것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김서방에게 큰 거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 사실을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었죠. 동생도 마찬가지로 경악을 하면서 김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저와 똑같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헤쳐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분명 저희 가족이 최소한의 피해로 김서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김서방의 행동과 말투들에 대해 전부 다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투성이로 보이게 되었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민영이 잘 챙겨주도록 노력할게요. 이모, 오늘 무슨 날이야? 그동안 받아봤던 상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큰 이모 요리 실력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들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는걸? 그래, 앞으로 둘이 더 잘 살라고 이모들이 오늘 특별하게 신경 쓴 거야. 요즘 이모들이 많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었잖아. 그래도 민영이 너 결혼하기 전에는 이모들 옆에 있었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살림 차려서 따로 살아서 그런지 시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간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모들이 신경 좀 써봤으니까 많이 먹으렴. 김서방, 음식은 입맛에 맞고 내 막내 동생이었던 민영이 엄마 역할을 김서방이 대신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 신경 못 써준 거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영이 좀 잘 챙겨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모 없이 자라와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이제서야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무너지는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신경 좀 써본 거니
우리 마음 받아주겠나?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민영이 옆자리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민영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민영이 옆에 있을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항상 서운했었거든요. 사위를 위해서가 아닌 제 조카를 위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그날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한 상 차려줬었어요. 조카의 눈에서 조만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이중적인 얼굴로 제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뱉어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은 너무 역겨웠고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동생도 그런 김서방의 모습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저희는 때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서방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이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네요. 동생은 정신없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몸을 돌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김서방이 자기 남편이라고 숟가락 위에 갖가지 반찬들을 올려주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숨긴 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김서방과 조카를 대해 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낸 조카와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동생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었어요. 언니, 나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음식이 그놈 입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전부 다 그놈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우리 민영이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만간 받게 될 상처에 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걸 쏟아내서라도 그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벗겨내 버릴 거야. 일단 진정 좀 해. 이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감정 조절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다 민영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나도 지금 이런 상황 견디기 힘들지만 그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 되는 거라고. 민영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놈의 눈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니까 조금만 견뎌내자. 동생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카 사이의 모든 행동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했었지만 저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딸처럼 키워왔었기 때문에 조카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로 되돌려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물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카 사이가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길래 일단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이모,
나 이번 주말에 그이랑 함께 동해바다 보고 오기로 했거든? 이왕 간 김에 이모 필요한 거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작은 이모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좀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영아, 이번 여행 꼭 가야겠어? 지금 작은 이모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한 거야? 저번에 식사 초대 받았을 때 작은 이모 표정도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게 너희 작은 이모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서둘러 항암 치료받길 권하고 있어. 너한테 이런 말 해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고 작은 이모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부탁하길래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서도 고치기 힘든 병인가 봐. 그래서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을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작은 이모가 부탁했지만 입원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어. 너한테 얘기해서라도 입원하는데 설득시켜야지. 그러니 이번에 여행 가는 건 일단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은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거잖아. 조카는 준비되지 않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바로 동생 집으로 가겠다는 조카와 전화를 끊은 뒤 급하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도 모르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갑자기 자기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 연기를 해야 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조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김서방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상간녀와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강원도 여행을 가는 날이 범행을 저지르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려 했었는데 조카 사이가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길래 일단 강원도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조카는 제 동생이 있는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슬퍼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김서방만 지금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저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고 조카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터뜨리기 위해 조카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너희 작은 이모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항암 치료 받는데 돈이 꽤 드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작은 이모가 운영하던 사업도 무너지는 바람에 꽤 많이 빚이 생겼어. 원래 얼마 전에 식사 초대했을 때 그때 얘기하려 했는데 너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 막내 동생이었던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있잖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모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작은 이모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전부도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그게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치료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 판정을 받기 힘든 암이라고. 민영이를 키워주셨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 남편으로서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재산이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건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필요한데 사용하는 건데 당신이 왜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우리 앞날에 꼭 필요한 돈을 희망 없는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췌장암 걸리면 가망이 없다는 거 당신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 부모 없이 자라와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당신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 그 돈을 항암 치료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랑 정리하겠소.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쏟아붓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카 사이가 반대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영이는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사위한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겠다면 갈라설 마음도 있다며 더욱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와 동생이 조카를 친딸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를 부모로 생각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조카는 사위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된 걸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꺼내 놓았어요. 무작정 조카한테 사위가 바람 피운다고 말했다면 분명 그에 따른 상처가 너무 컸겠지만 어느 정도 사위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받는 상처보다 덜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위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사위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사고사로 위장해 조카가 물려받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자기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된 조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카 외에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모든 증거물들을 사위 앞에 던져 보이면서 앞으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선사해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조카 사위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나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더니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냥 단순히 바람만 피우고 끝난 게 아닌 새아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된다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강원도에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에
몇 번이나 상간녀와 찾아간 건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연습했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벌써 제목이 무거워진다는 거 몰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경찰서로 끌고 갈 거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네가 저지른 이런 행동들이 꼬리뼈처럼 따라 붙을 거라고.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저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절대 콩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람 피운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사부인께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사돈어른께선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부모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돈분들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 잘못이라며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할 거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순간 사위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사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사위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증거물 전부를 퀵으로 보내줬었고 그걸 전달받은 대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들이 찾아왔고 사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위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피를 나눈 자식을 정말 버리실 작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도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게 남자 아닌가요? 그런데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계획 좀 한 거 가지고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자네는 벌써 내 조카를 2번이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탐하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인생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고 법적인 처벌 그대로 갈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피눈물 좀 흘려봐. 네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어디를 가던 내가 꼭 찾아내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니까 웬만하면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거다. 2번 다시 내 조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 눈에 띄는 순간 넌 끝이야. 저희는 최대한 많은 처벌을 주기 위해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사위의 재질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범죄인데 그에 따른 증거물들과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같은 곳을 찾아가서 연습을 했다는 건 명백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최대 22년까지 적용이 되지만
사위는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항상 사위와 동행을 했던 상간녀는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조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카 사이에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조카는 저희 곁에 함께하지 못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네요. 조카는 동생이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기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착해 보였고 제 조카만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조카가 회복이 빨라 저희도 지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 분을 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돈 어른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신경 쓰이지 않게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네요. 그놈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